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8회 지벨리 CEO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IB리더스의 정광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7년은 참 특별한 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뜨거웠던 정치 현장을 거쳐서 새로운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됐고, 또 새로움이라는 건 늘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중심 화두에 저희 중소기업이 있고요. 그 중소기업 정책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변재일 의원께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연하고 또 의견 교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 몇 분 잠깐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변재일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차성수 금천구 구청장 오셨습니다. 김영영 서울중기청장 오셨습니다. 차광선 구로상공회 회장 오셨습니다. 김동현 금천상공회 회장 오셨습니다. 이호성 한국디지털단지 기업인연합회 이사장 오셨습니다. 차석호 기업은행 남부지역본부 본부장 오셨습니다. 네. 안경수 통합정보추진위원회 자문위원 오셨습니다. 네, 끝으로 이상선 TVN 디지털밸리 뉴스 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박영선 의원께서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가 계신데 지금 아침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포럼 중간에 함께 하시겠다고 연락을 받아서 말미에 짬이 되면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새벽 일찍 또 나오셔서 함께 또 좋은 생각 공유하고 계시는 저희 지벨리 CEO분들 모든 분들 위해서 큰 박수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국회의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짧게 관련 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나오셨고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하셨습니다. 제16회 행정고시 합격하셔서 이제 제7대 정보통신부 차관을 역임하셨고요. 제17대부터 20대까지 4선 현재 국회의원이시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또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 4차 산업혁명위원 위원장, 또 통합정보추진위원장을 현재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의 우수상 수상하셨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우수위원도 또 수상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됐습니다. 자, 앞으로 모십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갑자기 중소기업 정책 한번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중소기업 정책을 준비한 건 아닌데 일단 거절할 수가 없어갖고 같이 왔습니다. 와서 여러 가지 진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떠한 형태의 경제 정책이 갈 것이냐, 어떠한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이 갈 것이냐,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문제 얘기할 적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소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는 별로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행정부에도 오래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항상 느끼는 것이 중소기업 정책을 강조 안 한 정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 정책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있다면 전부 대한민국에 거의 다 도입되어 있다.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해왔던 것이 역대 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이
모든 부처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형태로 운영한 적도 있고 중소기업 청리도 운영한 적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는 우리 스스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중소기업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일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태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함께 이루어져야만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 관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재벌 문제가 되겠죠. 재벌하고 대기업하고 관계 속에서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사는 소비자가 소유 필요로 하는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 주느냐 이런 관계 속에서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 관계 속에서의 중소기업의 관계를 정립하거나 생태계를 바꿔준다는 그런 노력보다는 중소기업이 어떤 지원 정책을 해줄 것이냐 지원 정책 중심을 갖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부에 있을 적에 마지막에는 정보통신부에 있으면서도 정보통신 부문의 벤처기업을 많이 지원해보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많이 지원해주는 경우에 지원을 받고 제품에 팔로가 없는 경우에는 결과로 빚지고서 그냥 파산하고 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요 창출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핀 적도 있고 그런 다양한 정책을 핀 적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중소기업 자체만으로서 이것만 해주면 이렇게 중소기업이 살아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존재하는 산업 생태계들을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여기에서 중소기업의 활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소기업 정책을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는 어떻게 갈 것이냐 또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핵심을 가지고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 관계는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메가 트렌드 속에서 중소기업도 어떤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달라 이런 것이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서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앞으로 중소기업이 살아가는 산업 생태계와 미래 트렌드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국정 목표가 있습니다. 대선 공약에서 나타나는 4가지 분야에서 12대 약속, 4대 비전 12개 약속을 국민한테 제시했는데 여기서 중소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될 파트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하는데 사실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은 어느 나라든지 정의롭지 않은 나라, 부정부패가 많이 나는 나라는 성장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제투명성기구가 얘기하는 전 세계 176개국 중에서 부정부패율 37위, 2016년도에는 52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전체 국가 속에서 이렇게 되는데 OECD 국가 중에서는 몇 위냐 하면은 항상 꼴찌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에 남아있는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니냐. 또 부정부패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체화돼가지고 부정부패라고 못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 느낄 정도로 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업하시면서도 그런 거 많이 네트워크 없으면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맞기 때문에 이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요것들이 중소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파트는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일자리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포용적 성장이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부의 불평등 배분이라는 것이
내수 시장의 유효수를 감소시켜서 생산을 해도 제품 팔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도를 개선해주는 포용적 성장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득의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길은 일단 시장에서 1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득의 불평등도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아마 가장 큰 그 정책적인 목표를 삼아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업무지시 1호도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신성장 등으로 찾겠다고 모든 정부가 약속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IT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이후에 그 이후에는 말뿐이지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냐. 또 성장 동력을 찾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투입 대비 성과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또 그 분야에서 나타난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과물이 산업화 과정에서 제대로 연계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면서도 뭐가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이 정도로 다 성장 동력 부분에서는 공직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고민하시고 기업에 있는 분들 많이 고민하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4대 비전 시대 약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 부문에서는 이런 파트에서 어떤 시기로 우리가 접근해 갈 것이냐, 이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위원회를 1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자리라는 것이 뭐냐 할 적에 그전에는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에 따라 가지고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다, 시장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3차 산업혁명, 소위 정보화 혁명 이후에는 거의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 성장은 하는데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일자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가 없으면 소득의 분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규모, 유효수에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일자리라는 것을 좀 더 다양하게 보자. 물론 일자리라는 것이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기본이다. 시장마다 기본이지만 정부 부문에서 할 수 있는 정부 부문에서 하자. 그러니까 정부 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시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81만 개에서는 아마 그 인천공항공사 사태에서 봤듯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웃소싱의 인소싱, 그렇게 해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된 숫자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많은 부분에서 그동안의 민간 부문의 영역이었다가 이제는 공공부문의 영역이 들어온 분야가 있습니다. 아마 구청장님이나 그런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역에 가면 보건소에서 보건진료 서비스를 하던데 여러 가지가 공공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 헬스케어 시스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민간 영역이었는데 전부 정부 영역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최소한도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자금정부라는 원칙은 버리지 않되, 대공인 서비스 부문에서는 이제는 정부 부문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것이 경찰 인력 확충입니다. 치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또 소방 인력 확충, 국민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건, 간호사, 그 보건진료소 같은 데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민간 부문의 영역이었던 것이 공공부문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3섹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분명히 수요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맡겨놓기에는 서비스나 용역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하고의 미스매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형성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제3섹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기 같은 보호자 없는 병원 같은 경우에도 간병 서비스를 갖다 제3섹터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새롭게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나갈 수 있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도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 제3의 그 일자리 영역이 들어가는
그런 가지 포함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지 하지만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실업 문제를 해소할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에만 맡겨놓은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에서 시장에서 일자리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일자리를 나누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일자리 나눈 과정에서 소득의 시장에서의 분배기능을 좀 더 키워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중소기업 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은 모양이 느끼는 것이 불공정 경쟁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이라는 그런 틀에서 재벌과 중소기업 앞에 그 수직 계열화되고 하청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자기 주장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공정 경쟁 환경, 또 재벌이라는 하나의 집단이 묶어져 갖고 재벌 내부의 불공정쟁하는 과정에서 MRO도 마찬가지 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중소기업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대접받을 것이냐.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계속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꼭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해서 장관급 격사하고 정책수립권 예산부처관 조정권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만든다고 해서 중소기업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들어갈 것이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기획재정부가 조세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이런 것들 전체가 묶어져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전체 틀 속에서 그 중소기업 정책을 보겠다 하는 것이 신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생태계와 대기업 관계에서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재벌 개혁 분야에서 집중하겠다. 경제민주화 분야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우선 드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그럼 중소기업이 어떤 영역에서 일해야 될 것이냐 하는 파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이 활로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에 공약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또 스타트업의 중소기업 집중 육성 지원하겠다. 신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연대보증제 폐지하겠다. 또 신시장 창출위원 ICT 기반 확충과 ICT 생산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신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겠죠. 스타트업의 중소기업 집중 지원 육성하는데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지원해 주는데 진입해서 만들어진 제품의 판로가 확보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이 PC로 끌어안고 넘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에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주면서 그것이 그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팔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럼 앞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내가 투자를 하고 어느 부분에 진출했을 경우에 수요가 있는 분야냐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신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하겠다. 아마 이번 공약에서도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고 과연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네거티브 규제란 말을 신산업 분야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네거티브 규제가 됐을 경우에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하나의 사업 영역이라든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충돌하는데 여지껏은 그 사람들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정치적 의사 표현 능력이. 그때 정치권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오히려 지켜주는, 그래서 새롭게 신산업 분야에서 신진 기업이냐든지 젊은이에 들어가는 길이 차단당하고 오히려 그들의 진입을 막는 그런 역할을 정치권에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거티브 규제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니 뭐 이렇게 공유경제 문제 많이 얘기하는데 중국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다른 나라가 다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안 되는 그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 기득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들에 대한 보호가 너무 촘촘하게 짜여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타파하기에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소위 신산업 분야가 상당히 힘들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똑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도 다 같이 이제 불공정 구조 개선을 통해 갖고 근데 납품 단가 공정화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신고센터 운영이라든지 하여튼 여기서 이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불공정행위를 감싸주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는데 철저하게 방어됐습니다. 철저하게 방어됐는데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은 이번에 무슨 일서 폐지시키고 지방자치단체까지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면은 진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경영 환경을 좀 더 개선해 나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 창업국가 비전 똑같은 맞아요.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하고 스타트업 지원하고 연대보지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어떻게 이 시대의 그 산업 환경, 산업 생태를 만들어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공약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신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그 결실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소기업 정책의 추진 의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은 다 들어있을 겁니다. 다 들어있는데 그 정책이 작동하려면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재벌과의 관계에서의 분명한 입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역대 정부에서 많이 노력했는데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역대 정부에서 약속을 해놓고 하지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 못한 거. 약속을 해놓고 안 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대선 때나 총선 때는 약속했는데 약속을 해놓고 안 한 것이 재벌개혁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또 안 한 것이 검찰 등 국정원 개혁입니다. 집권에 보니까 내 수단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약속을 해놓고서 못한 것이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라니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다 약속을 해놓고서 못한 것들을 이번에 꼭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한 것들 이번에는 분명히 해내야 된다. 이게 분명히 재벌개혁 문제하고 검찰개혁이나 국정원개혁 문제는 이제는 정경유착의 산물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에 너무나 큰 죄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의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현재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김상조 교수가 항상 얘기했던 것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상위 30대 상위 3대군의 4대 그룹의 자산 총액이 전체 30대 그룹 전체의 52%에 올라가고 있다. 이 중에서도 4대 그룹 얘기하면서도 4대 가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삼성 가문, 현대 가문, 또 SK 가문, 또 LG GS 가문. 이 4대 가문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 규모하고 우리 GNA에서 차지하는 비율하고를 따지면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다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고 집중된 경제력 가지고서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여론이나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분명한 개혁을 만들어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청와대 정책실장을 장하성 교수를 임명을 했는데 장하성 교수 자체가 한국자본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 근본적인 혁신
경제적 집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확고한 신념, 종교적 신념까지를 가진 그런 분들 두 분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분명히 만들어낸다면은 그 중소기업이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이 일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중소기업 정책, 또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추가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 정책, 그런 정책과 함께 새롭게 진입할 분야에서의 네거티브 규제를 분명히 해주겠다는 그런 정책만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중소기업 영역에서 새로운 활로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그 중소기업이 숨쉴 수 있는 생태계는 재벌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공정 경쟁 만들어 주겠다, 또 그 패자 부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그럼 어느 영역에서 중소기업이 움직일 경우에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를 보면은 좀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이제 우리 당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맡아달라서 해당하고 4차 산업혁명 문제를 상당히 다양한 접근을 해봤습니다. 더구나 제가 이제 그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국무총리실하고 정보통신부에 있으면서 그 소위 엘빈 토플의 정부화 혁명,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 그 문제는 제가 실무 책임을 한 9년 정도 했습니다. 국무총리의 국장부터 정통부 차관까지. 그러다 전 과정에서 3차 산업혁명, 정부화 혁명 과정에서의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다시금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을 뭐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3차 산업혁명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은 개선돼야 된다고 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개선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노멀이라는 것이 많이 얘기되고,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고시업 얘기했는데, 미국 경제는 지금 많이 회복을 하는 단계라고 보이거든요. 우리 경제가 수출 좀 늘어나고 있고, 우리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영향이 아니냐. 미국 경제가 회복되니 중국 경제가 좀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런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좀 개선되는 영향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동일로 이제는 그 젊은 아이들이 거의 완전 완전 고용 상태로 갈 정도로 다 일자리가 넘쳐서 그 직장을 골라가는 상태까지 간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일본도 어느 정도 회복 단계를 돌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불평등, 세대 갈등, 이런 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고, 소득의 불평등화 심화되고 세대 간의 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지 돌파구를 못 찾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왜 돌파구를 찾아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 소위 뉴노멀이라는 틀에 갇혀가지고서 전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봤을 적에 아까도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화 혁명 과정이 들어서면 1980년대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국회에서 교육과시 위원장을 했습니다만, 교육과시 위원장 할 때도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인성교육. 그런데 인성교육도 안 되고 있고 창의적 인재도 양성 안 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 시대적 요구를 갖다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냐.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든지 인성교육 중심으로 가는 경우에는 물론 대학 입시제도가 잘못됐다고 핑계는 다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밥그릇이 작아지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소위 기득권 세력의 저항입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죠. 노동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의 유연성이 상당히 강조되겠죠. 노동의 유연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대신에 고용의 안정성,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도 한꺼번에 가져야 되겠죠. 그럼 노동의 유연성이 강조되면서 사회 안전망이 보강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고 있지 않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아베가 기본 원칙으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쪽으로 나가면은 일단은 기업주 입장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저기에서는 또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고용의 불안정성을 인한 것은 사회 안정을 받아주는 그런 체제를 갖춰줘야 되는데 분명히 그리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리 가고 있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불평등도가 우리나라의 불평등도가 미국이어서 세계 최고다 OECD 국가에서 그런 지적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계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위소득 개념에서 따지는 것도 있고 진위계수로 따지는 것도 있고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로 따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모든 지수로 봐도 불평등도는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득 분위별 1분위와 5분위 간의 소득 격차를 봤을 때는 아마 세계 최고 수준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고 있고 불평등도가 실업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소위 구매력을 상실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가지고서 이제는 구매력을 회복시켜주지 않으면은 기업이 생산해도 제품을 팔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세대 갈등 문제는 저는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과연 무슨 돈을 갖고 먹고 사느냐? 그 사람 무슨 돈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돈을 모아둔 사람들은 자기가 모아둔 자산 소득 가지고 먹고 살겠죠. 그렇게 하고서 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연금 소득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전 소득 갖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근데 자산 소득도 없고 이전 소득도 없는 사람이 노동 소득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 OECD 선진국이나 유럽국 같은 경우에 노동 소득에 의존하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한 20% 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되고 있어도 노동 소득에 의존하는 인구 비중이 63%입니다. 63%의 인구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노동시장에서 퇴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퇴출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길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투표율이 더 높으니까 정치권에서는 나이 드는 편을 고령화 대책을 먼저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의 실업이 최고치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은 부족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저출산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분야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저도 그런 소리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3포 세대, M포 세대 하다가 최근에는 이생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생에, 내가 태어난 이 생에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 대책이 없다. 다음 생에서나 한번 기대해보자. 왜 젊은 아이들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식들인데 내 자식한테는 잘해주면서 우리 다음 세대한테는 이런 세대를 물려주고 있는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선장 동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대 정부에서 모든 정부의 목표가 신성장 동력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신성장 동력 대한민국에 찾았다고 느끼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노력했고 재정도 그렇게 투입했는데 왜 못 찾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할 단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이것이 인류 문명의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가 트렌드를 타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흐르는 메가 트렌드가 4차 산업혁명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한다면은 글리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4차 산업혁명을 가는데 불이익을 받는 집단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고 새로운 관행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담는 집단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 나가는 길이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차단시킬 거냐 아니면 밀고 나가면서 불이익을 갖거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극복의 과제를 삼아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최소한도 다음 문재인 정부에서는 핵심적인 가치 판단 기준을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나오면서 우리는 엘빈 토플러의 요거 가지고서 그동안 일해왔거든요. 우리나라는 소위 농업혁명, 수협 채취 과정에서 농업혁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1700년대 말에서 증기 발전한 산업혁명으로 가고, 전기와 전기를 전체를 갖다 산업혁명으로 가죠. 그리고 정보통신혁명을 갖다 정보혁명이라고 보고, 이런 상태에서 살았었는데,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최근에 와서는 산업혁명 단계부터를 갖다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뭐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기술혁신이거든요. 1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관이라는 것이 발견에 의해서, 2차가 전기라는 게 발명에 의해서, 3차가 컴퓨터와 통신기술에 의해서. 아마 이 당시에까지만 해도 컴퓨터라는 것은 사무용 기기였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스탠드얼론한 컴퓨터가 사무용 기기였었지 네트워크에 연결된 통신기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가 거의 다 통신기기죠. 그 정도로 달렸던 정보통신과 컴퓨터 연결된 그런 상태를 지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만드는 기술적 변화, 기술적 혁신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수도 없이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핵심은 인공지능,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기억하는 것처럼,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기계가 판단하게 만들겠다 하는 인공지능의 발전. 그렇게 하고 ICBM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거, 그날 정부에서 얘기했던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 IoT 네트워크라든지 또 이제 초고속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불러오는 기술 혁신 아니냐. 요 기술이 범용 기술이 되고, 이 범용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각 의료 분야, 모든 부문에서, 그 바이오 분야 모든 분야에서 핵심 기술이 변하고 있고,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질 것이냐, 그 흐름의 변화가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보고서 접근하시는 분이 아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어서, 시대가 그렇게 가고 소비자의 수요가 이렇게 바뀔 것이라 읽는 사람들이 성공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은 이렇게 보고 있죠. IoT는 이 자리에 계신 다 아시라고 보고 있는데, 진짜 이제 거의 그 전력 문제를 상당히 걱정했거든, IoT 문제에서. 근데 조그만 IoT 칩에 있는 전력이 10년을 간다고 하니까 저전력이 완성돼서 그럼 충분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문제, 빅데이터 문제, 모바일, 요것이 이제 새롭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그러면 융합기술 산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바이오 산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바이오 기술도 급속하게 변할 것이고 자율주행차도 변할 것이고 모든 분야가 이것이 범용 코어 기술이고 그 주변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부채꼴로 나갈 것이냐,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읽어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논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들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내놓은 겁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내놓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가지고 4차 산업혁명 뭐냐? 일본은 이 독일에서 말하는 인더스트리 4.0 이걸 갖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은 이게 이제 융합기술 산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은 요 사이버 앤 피지컬 시스템, 센서라든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요 파트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해보니까 요 파트의 범용 기술의 발달을 위해서 주변의 핵심 기술이 바뀌고, 그러면서 연관 산업이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로다 일단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혁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는 혁명이 2번 있었죠. 3번 있었네요. 5.16 혁명, 4.19 혁명, 전두환 혁명. 그게 뭐 왜 그러냐면요, 혁명자가 붙으면 그때는 국회가 기능을 정지당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든지 국보위라든지 그런 데서 막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기존의 제도와 관행이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제도와 관행이 딱 붙잡고 있으면은 혁명 못 하는 거죠.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붙잡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유통구조 혁신이라는 게 가지 않습니까? 유통구조 혁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복합 쇼핑몰 가는 게 편하죠. 대형마트 가는 게 편하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럼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이 어려우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로 유통산업 구조가 바뀌는 것을 차단시켜야 할 것이냐. 그리 가게 하고 어려워지는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한테는 또 다른 대책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냐. 소위 복합 쇼핑몰이라는 것은 자산소득이 상당히 늘어난 거거든요. 자산 투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라든지 시장에서의 소득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구간을 해서 그리 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못 가게 하고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에서 물건 사라고 계속 소비자를 압박할 것이냐.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떤 경우에는 두 번째가 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미래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보는 세력, 그 불이익을 받고 손해보는 세력이 사회적 약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정치적 판단도 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나쁘다를 떠나가지고서 저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해서 너무나 희생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각자 주장을 하고 거기서 타협점을 만들어 나가자. 타협점은 정치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미리 사전적으로 결정해버리면 대한민국이 진화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혁신적 변화 과정의 정확한 이해와 대응에 따라서 국가 경쟁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독재라는 걸 해가지고 상당히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개발 독재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잃어버렸죠. 인권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많은 걸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일단 개발 독재해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 완전히 개발 독재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우리가 도저히 안 하고, 인권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 파트라든지 보건의료 파트라든지 기타 드론도 마찬가지죠. 그 개인정보, 빅데이터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치고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또 다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뒤처지고 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가치 판단과 선택의 순간에 또 한 번 우리가 성명해야 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해서 직업의 소멸과 고용 감소 이 문제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OECD 보고서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파트는 한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용 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OECD의 최종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 자동화 된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자동화 시스템에다가 인공지능하고 IoT가 붙으면은 이제 기계와 기계 간에 소통되면서 좀 더 인력 절감이 되는 상태로 가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6%의 고용 감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 일부에서는 직무의 처리 절차가 바뀔 뿐이지 직업 자체가 없어지고 고용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분석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특히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서 직업이 소멸된다든지 고용의 감소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최근에 와서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차 산업하고 2차 산업 파트에서 그 4차 산업혁명 과정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생산품의 프로덕티비티는 높아지면서 아마 코스트 다운 될 겁니다. 경쟁이 커지겠죠. 그 제품의 퀄리티는 높아지지만은 그것은 현재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는 제품의 대체 수요일 것이다. 대체 수요가 되는 경우에는 신수요가 나오지 않아 갖고 새로운 일자리 형성되지 않거든요. 그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려면은 새로운 수요가 있는 산업 분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새로운 수요가 있는 산업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수요가 있는 산업 분야가 어딜 것이냐. 소위 1차 산업, 2차 산업혁명 할 때는 절대 공급 부족 상태가 인류에서 살았기 때문에 소위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그건 세이 법칙이 적용되는 그전 시대에 살았는데 3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오면서 그게 딱 중단되지 않습니까? 공급 과잉 시대에 살다 보니까. 공급 과잉 시대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대체 제품이 있기 때문에 대체 수요이기 때문에 신수요가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 생산을 못한다. 어느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나올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를 한번 보니까 4차 산업, 5차 산업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가 얘기할 적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산업 분류하지 않습니까? 1차 산업은 이제 광업이라든지 그 농업 같은 같고 제조업 파트가 2차 산업이고 3차 산업이 유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서비스 산업을 전부 3차 산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새로운 수요가 어디서 나오냐를 볼 적에 3차 산업을 갖다가 좀 분류를 해서 유통업이죠. 금융, 보험, 수송. 그리고 3차 산업은 이 분야로 한번 한정시켜보고 집약형 서비스 산업이 있습니다. 교육산업, 의료산업. 이 분야를 4차 산업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고령화 사회가 되기 시작하고 소득층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돈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분야가 메디컬 헬스케어 분야랍니다. 이 분야는 아마 65세 전후에 돌아가시다가 85세까지 20년간 더 살게 되면 20년간의 수요가 20년간의 삶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분야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수요가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면은 여가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직업 전환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진다면은 지속적인 직업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또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한 여러 가지 취미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상당히 늘어날 것이 아니냐 해서 이 파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료와 교육 분야, 이 분야는 지금과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5차 산업 분야는 3차 산업 중에서 관광, 오락, 영화, 레저 이 파트를 5차 산업으로 분류하는 이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소득은 일단 균등 배분이 된다면은 그걸 정부 입장에서는 그 돈을 쓰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써야지 화폐 유통소가 빨라지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소득이 창출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돈을 쓰게 만들 것이고 쓰게 만들기 위해서 휴가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는 과정에서 이 파트에서는 새로운 고용이 창출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4차 산업과 5차 산업 파트로 분류한다면 이 분야에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공급이 들어가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있는데 저하고 몇몇 간에 이제 그 대학 교수들하고 연구원들하고 논의하는데 실증적 데이터를 다 저기는 아직 정리는 못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에서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었어요.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었는데 그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에 설명하면서 거기서 말하는 서비스 산업이 뭔지를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냥 총계적 개념에서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 교육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 그 학원 사교육비 늘어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갖고 중단됐었는데 여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 기존의 유통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 서비스 산업이 잘못 발달하면 빚만 지게 되거든요. 아니고 새로운 분야에서의 신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문명의 흐름 속에서의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를 해서 잘 끌고 간다면은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그 새로운 영역을 확보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범용 기술 파트 그 기술 파트가 어떻게 개발돼서 어떻게 그 기반이 형성되냐 기반이 만들어지냐 이것이 중점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얘기하는 변화 속도 엘리베이터 플러가 얘기했던 건데 기업은 100마일 속도로 가는데 정치는 3마일로 가고 법과 요걸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이 가고 싶고 세상이 변하는데 기업보다 더 빨리 변한 것이 기술입니다. 기술이 변하고 있고 기업이 변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존의 규제, 기존의 그 기득권 세력의 보호에 빠져 있고 정치 조직은 투표율 높은 사람만 인척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맞춰주느냐 기술의 발전의 속도에 기업이 가고 싶은 속도만치 정치 조직과 정부 조직에서 맞춰줄 수 있느냐 요것을 압박을 가하고 새로운 정부가 기술의 발전과 기업이 나가라는 속도에 국회와 정부가 속도를 맞춰주겠다 한다면은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힘이 너무나 강합니다. 어느 사회나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힘을 최소화시키는데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중심으로 가고 있고 빅데이터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더 이상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파트에서 왓슨이나 그런 데를 따라가기가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바둑을 안 두겠다고 그랬다면서요? 바둑을 안 두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사람들이 내비둘 수는 없죠. 아무래도
저기가 그런 소리 했다는데 이제 사람은 사람끼리 두고 기계는 기계끼리 둘 겁니다. 기계는 기계끼리 늘 돌아, 바둑 돌아. 해갖고 좀 결과적으로 알파고로 움직이는 건 뒤에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계끼리 우리 대학생들 로봇 게임들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로봇이 싸우는 거지만 뒤에서 조작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이 분야에서는 미국을 따라잡기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빅데이터가 그렇게 잘 모아지지가 않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상당히 셉니다. 근데 개인정보 보호를 이렇게 세게 한 이유는 사생활 보호라는 또 다른 가치도 존중되지만은 OECD의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OECD는 왜 그런 개인정보 보호를 그렇게 세게 했느냐? 개인정보를 느슨하게 해놓으니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세계 시장을 점거하는 건 전부 미국 기업이거든요. 미국 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세게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 미국은 뭐 개인정보 보호가 안 돼갖고 저렇게 왓슨이나 알파고 같은 게 정리된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되는데 민감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데 일상적인 빅데이터, 그냥 구글에 돌아다니든지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모든 그 데이터를 갖다가 정렬해갖고서 쓸만한 정보를 만드는 능력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정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는 미국이 사실 이거 걱정입니다. 페이스북이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뭐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소득을 하고 모든 나라에서 소득을 올리는데 세금을 하나도 안 내거든요. 미국한테 만들고. 그리고 조세 비춰다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세계 시장이 몇 개 플랫폼업자들이 다 지배를 한다면은 그들의 수익에 대한 과세가 좀 공평하게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뭐 아까 얘기한 리더십 4.0 중심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했는데 이 전에 제가 이 말을 인용하는 건데 임채원 교수가 서울대 국가 리더십 연구센터에서 와서 설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이 한 소리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삼성전자 기용장 시스템 벤치마크였다. 이런 얘기를 일부 학자들이 할 정도로다. 우리나라가 소위 4차 산업혁명에서 인더스트리 4.0 독일에서 주장하는 내용 거기에서 뒤처진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이 분야에서는 더 앞설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로봇과 공장 제어 파트에서 상당히 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제가 요즘 하는 것이 일본의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과 공장 제어에 집중하는 것은 저수장 고령화된 노동력 감소에 대비한다. 이런 것들이 일본 정책의 한 파트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죠.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노동력이 줄어들으니까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로봇을 사용한다. 노동력 감소를 하게 되면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생산인구 겸 소비인구인데 소비도 감소하게 되거든요. 소비도 감소하게 되면 이게 선순환 악순환 사이클이 돌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보니까 여기서는 생산력 감소는 로봇이 대체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수요 부족은 수출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대외 의존도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을 무시하고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파트에서의 코스트 다운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가지고 산업 경쟁력을 키워서 수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노력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파트가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이유를 해갖고서 주저주저 하다가는 모든 걸 다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파트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서 커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4차, 5차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면밀히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부문에만 일자리를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문과 정부 부문의 확장 부문, 민간 부문이 공공 부문이 넘어오는 부문하고 제3섹터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하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코스트다운 해갖고 해외 경쟁력을 수경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같이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아까 말한 대로 인더스트리 4.0에 해당하는 것은 제조업 혁신 3.0이라고 했고 2014년부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같은 거 우리도 하고 있었다. 이걸 결코 우리가 뒤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에 작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기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계획. 이것이 핵심적인 파트가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용기술 파트가 나오고 그 핵심 기술 파트가 나오고 연간 산업 파트가 부채꼴처럼 하면서 범용기술 파트를 담당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있고 핵심 기술을 바탕할 각 부처가 있고 각 부처와 산업계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조업과 그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영역을 하나의 전체를 사이클로 해서 국가가 쫙 한번 움직여 준다면은 이번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나갈 것이 아닌가.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속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기술이 나가고 기업이 나가는데 정부와 정치는 계속 뒤에서 발잡고 있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이름 하에서 아니면 기존의 가치, 기존의 가치 질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아픈 상처도 우리가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걸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비슷한 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게 이제 슈페트의 그 혁신이죠. 창조적 파괴. 현재의 제도와 관행을 파괴하지 않으면 내일로 가지 못한다. 현재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두고서 현재 기득권 조직이나 기득권 세력을 그대로 두고서 내일로 가지 못한다. 두 가지 가치를 엄청나게 쥐고 있다가 소위 말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총 GDP 대비 엄청난 6%에 해당하는 걸 과학기술계에 줬는데 성과물 안 나와 있거든요. 성과가 산업화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그 산업화를 갖다가 규제 완화를 끝까지 안 해줬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현행 제도와 가치에 대한 포기나 파괴 없이 내일로 가지도 못하고 내일을 얘기하다가 오늘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주저주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갖고서 다음 정부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 못지않게 다음 세대한테 확실하게 비전 있는 세상을 남겨주겠다 이런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뭘 할 것인가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조 4.0, 인더스트리 4.0 그 스마트 팩토리 파트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률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초진영, 초연결 이 파트에서 새로운 그 고용을 창출하시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지금 페이스북이 전 세계를 다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를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은 싸이월드죠. 그래서 싸이월드는 행세도 못 해보고 그냥 없어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냐. 소위 아이폰이 나온 것도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좀 더 발상에 전환했고 현재의 수익 구조에 만족하지 않고 있었다면 한국에서 먼저 나왔을 텐데 미국에서 먼저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휴대폰에서는 이메일을 못 보느냐? 대한민국 휴대폰에서 이메일을 볼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휴대폰에서 이메일을 보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우리는 완전히 모든 기술과 부품을 다 대주고서도 플랫폼은 미국한테 뺏기는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하여튼 저 발상의 전환과 그런 것들이 좀 더 과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서는 저는 그래서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ICBM하고 AI하고 범용기술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모든 파트에서 지금 대개 IoT 파트는 센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센싱 기술을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발전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하지만 통신 기술은 거의 다 완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통신 기술은 완벽했고 다만 네트워크 기술 파트에서 지금 4G 파트가 아무래도 초연결성이나 초지연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5G 파트를 급속하게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5G의 조기 이전, 조기 전환을 갖다가 그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로다 우선 삼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IoT 파트도 상당 부분 거의 다 되어 있고 이제 센싱 기술만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 될 것 같고 5G가 된다면은 이제는 상당히 우리 산업 생태계 또 신생 벤처 생태계는 급속하게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5G 세계 최초로 다 세계 5G 통신망을 구축하자 이런 것들을 신정부의 정책 방향을 잡아서 조기에 주파수 배당하고 기술 표준이냐 뭐 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5G망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좀 더 만들어 준다면은 그 5G가 보급되는 경우에 수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산업계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하게 새롭게 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 아, 그렇지.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아, 그럼 다음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해먹는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리 가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그 성장 중심의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급격한 충격을 받는다.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께서 어떤 정책 결단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5년 내에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물론 정보통신부라는 생긴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생겼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IMF 경제 위기를 이어받으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부화 혁명에 대한 종교적 신념이 그 단기간 몇 년 만에 소위 말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가장 고마워했던 소리가 산업계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언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앞서 나가자. 이런 구호가 우리 국민 모두가 아마 공감했을 겁니다. 이 정도로 다 그런 공감대와 동력만 갖춘다면은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차 산업혁명도 성공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기반에 와 있는 상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정책 결단을 우리 국민이 하고 그런 정책 결단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 여론이 산업계가 함께 한 방향으로 간다면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두서없이 좀 그 시간이 많았으면 잘 정리해봤는데 박영선 의원이 에콰도르로 가는 바람에 저 혼자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자. 저기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우리 변재 의원 박수로 한번 다시 감사해요. 제가 뭐 다양한 얘기를 또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잠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분? 네, 일단 더 뒤쪽 마이크 좀. 우선 바쁜 가운데 참석하셔서 고생하고 계시는 지벨리 CEO 포럼의 대표이사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남서울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권중호 교수입니다. 또 변재일 우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학교나 지식인들 사이에 많은 말씀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새로이 태동한 문재인 대통령 이하 여러분들께서 학생들의 그 취업 문제나 혹은 우리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50대 중반의 시니어들의 재고용 창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본 주제와 관련하여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잘못됐죠. 우리나라가 왜 정년퇴직 이후에도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으냐. 근본적으로는 유교문화권이 갖는 한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도 이전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유교문화권에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그런 분야가 됐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보장제도가 이전소득제도가 상당히 늦게 출발했습니다. 늦게 출발했는데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그 문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급속하게 사라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그 국민연금제도라든지 그런 것이 제도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 사회도 진입했고 고령화 속도도 지나치게 빨랐고 65세 이상 되면 환갑 지나가 한 5년 살다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85세까지 사시고 그런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대비를 제대로 못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년퇴직하고서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50대 재취업 문제가 나옵니다. 50대 재취업 문제가 나오는데 50대 재취업을 시키려니까 청년들의 진입을 차단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고는 상대도 좋아지는데 50대 재취업 문제를 얘기해 주니까 20대의 취업문이 막혀버리는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잡쉐어링 문제가 계속 나왔던 거죠. 잡쉐어링을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하고 같은 일이라도 한 사람이 하던 걸 두 사람이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고 노동시간 단축을 해서 잡을 쉐어링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서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새로운 분야에서 일거리 만들어 줄 분야가 어디냐. 어느 분야에서 일거리가 만들어지고 어느 분야에서 상품이나 용역이 제공되면 소비자가 살 것이냐. 이런 파트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4차, 5차 산업 파트 쪽에서 그런 것이 나올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 그런 파트에서는 젊은 아이들이 도전하기 쉬울 것이다. 4차, 5차 산업 파트에 그 50대 재취업 과정에서 도전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금방 나올 수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잡 시행을 통해서 잡을 늘려나가고 그 소득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게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지만 자산소득이 늘어납니다.
자산소득으로 다 집중되는 걸 갖다가 노동소득 쪽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회적 합의와 노력도 함께 해야지만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에 한 분. 네,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아까 엘빈 투플러 예도 들으셨는데요. 엘빈 투플러도 부의 미래에서 이제 부라는 건 리치가 아닌 웰스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이라든가 간병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고요. 지금 이제 그 IoT라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그 ICT 그 세미나에서 SOT라고 시큐리티 오브 이제 싱이라고 그런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그 재난에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참고로 그 통신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알래스카에 기름 유출됐을 때 17년간 과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공부하고 나서 그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가 아이디어를 제대로 3개월 만에 해소한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사회로 그 재난이나 수도물 노출되는 것도 약 한 50%의 수도강이 노후화되어 있고 실제 상수도의 한 10%가 이제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면 이 공공 분야에서의 그런 그 재난이나 안전이나 이런 분야도 그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분야의 정부의 고민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정부가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슨 고민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얘기한 대로 어느 특정 분야에서 특정 분야의 관계자들이 특정 분야의 기술만 가지고 특정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산업화트에서도 융합기술이라는 것이 거의 저기가 되고 있고 저는 융합기술 산업이라는 걸 얘기할 때도 기술과 기술과 융합하고 산업과 산업간의 융합보다는 이제는 기술과 인문학과의 융합. 이제 그 경제사회적 학하고 심리학 그런 파트까지가 결합돼야지만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재난 문제를 해결하든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생각에는 어떠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교류한다든지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마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내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내가 가진 기술과 가지고서 뭘 할 수 있다는 것만 잊지 말고 다른 내가 종사하지 않는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서도 어떤 해결 해법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아마 기업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은 새로운 판로도 찾아나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ICT 전시회 코엑스 하고 있는데도 가보니까 제일 많이 그 계약고를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던구만요. 그 오토바이에다가 IoT 칩 달고 그래갖고 위치 추적하고 해가지고서 판매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베트남에서는 58초에 한 대씩 오토바이가 도둑만다고 했죠. 거기다가 이제 베트남이라는 오토바이에 의존하는 교통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오토바이에 도난 사고가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보고 갔다 하니까 그냥 거의 모든 오토바이에 장착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그럼 이거 센서 그런 거 그럼 훔쳐가서 뜯어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그랬거든요. 뜯어가려면 전기 차단 장치가 작동돼가지고 오토바이가 움직이더랍니다. 그까지가 연결시켜주고 다 걸어놓으니까 사실 그건 누구든지 이거 내가 만들어도 금방 만드는 건데 하는 건데 벌써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 받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의 제약도 없어지고 자본의 제약도 없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벤처기업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부 지원금 받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정부 지원금 받아서 일단 출범을 해가지고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은 크라우드 펀딩하면 돈 금방 모일 테니까. 그러니까 기술 파트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갖다가 기술 공모를 한다거나 지금 기술 거래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중소기업청 같은 데서 도움받아서 하면은 그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지고서 융합기술에 의한 새로운 제품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환경은 얼마든지 갖춰진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분야에 머물지 않고 인문사회 분야까지를 통과하는 그런 아이디어만 있다면 충분히 도전의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 분 정도만 저기 앞자리에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 끝나고 나면 저희 포럼 끝나고 나면 우리 변호인께서 바쁘시지만 저기 티타임을 좀 가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 여유 되신 분들은 같이 그때 또 질문 더 이어가도록 하고 한 분 앞에 분으로 해서 받으셨나요? 그럼 뒤쪽으로 좀 양해 좀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소기업 발전을 애써주시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중소기업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술 개발 시장화 이런 부분에서 정책에 좀 정책의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의드린 내용은 우리 중소기업은 많은 중소기업에서 이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새로운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모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조 원을 이 R&D 자금으로 이 중소기업에 많이 그렇게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보면은 그런 R&D 자금을 이용해서 또 각자 개발해서 성공되는 상품화 성공되는 것이 약 3% 이런 기사를 본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 정도의 상품화된 것이 중소기업은 어떤 정책의 지원을 받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 제품인 성능 인증이나 NEP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NEP 인증이 같은 경우 거기에 합격되는 일이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국내 신기술이냐, 국내 없는 기술이냐, 세계 최초냐 이런 것을 다 따지고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EP 같은 받은 제품이 실제는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의무 구매,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공기관에서는 실제 그 구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수의 계획을 하면은 그 감사 대상이 되고 또 불려고 가는데 이걸 굳이 수의 계약을 해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서는 이 개발된 제품이 활성화되고 또 수입대체 수출되기 위한 그런 제도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것이 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이것은 또 감사해서 걸리고 이런 역순환이 되고 있어서 진짜 새로운 대단한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에서 이런 것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중소기업이 이 기술이 좀 심차게 또 잘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말씀드려도 끝나고 나서 이어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또 질의 사항들은 그때 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소개 좀 우리 또 변재일 예. 큰 박수로 감사.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수도에 잠깐 말씀드렸을 때 우리 박영선 의원